다음은 영화 오펜하이머 덕분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던 게 사실 원자폭탄이죠. 오펜하이머 안 봤어요. 너무 다들 신나게 봐서 약간 힙스터 정신으로 안 봤어요. 나 안 봐. 이젠 봐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IPTV에 나와서 넷플릭스에도 풀렸습니다. 네, 이제는 봐야죠. 한번 보실만 됐습니다. 자, 원자폭탄의 원리 자체는 전혀 이제 화학적인 원리로 폭발하는 폭탄이랑 다르죠. 원소 자체 불안정성으로 하는 거죠. 임계질량이라는 게 있죠. 제일 유명한 원자폭탄은 두 개가 있잖아요. 리틀보이, 리틀보이랑 펜맨. 걔네 두 개가 원리가 다른 게 사실 제일 재밌는 내용이었고. 과학 연구로서 만드는 거니까 이 방식 저 방식 다 해보자 해서 미국이 두 개를 만들었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게 우선은 확실히 사람들이 아는 게 우라늄이 있으면 원자폭탄 만들 수 있다 생각하고, 두 번째는 그럼 플루토늄은 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것이냐. 근데 확실한 거는 펜맨은 플루토늄을 쓰죠. 네. 플루토늄이랑 우라늄 섞어 쓰고, 리틀보이는 제가 알기로 우라늄만 쓰고, 우라늄. 그래서 우라늄 두 덩이가 있었을 때 그 TNT로 터트려요. 그것도 네, 한쪽에서. TNT로 딱 하면 슉 날아가 붙으면은 임계질량이 되면서 뻥 하고 중성자 되면 터트리고, 네. 펜맨은 그 외부에서 폭탄 터지면 압축되면서 농도 높아져가지고 반응 가는 거고. 근데 이게 원래 같은 양을 넣나요? 왜냐면은 펜맨이 더 강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방식이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그 방식 때문에 효율이 차이가 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순수하게 들어간 재료가 달라서 그런 건지가 항상 궁금하긴 했어요. 임계질량이 넘어가면 일단 폭발이 가능한데, 여기서 말하는 임계질량이라고 하는 거는 핵의 연쇄 반응을 할 때 하나가 분열하면서 중성자가 두세 개 정도가 나와요. 그 중성자가 다음 핵을 때리고 다음 핵을 때리고, 그런데 그 핵 분열의 정도가 1을 넘어가면 이제 임계질량이 되는 거고 폭발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임계질량을 넘어가는 질량이 좀 다릅니다. 플루토늄은 훨씬 더 적은 양으로도 폭발이 가능하고, 235, U235의 경우는 더 많은 양이 필요한데 그거의 차이도 좀 있을 수가 있고요. 펜맨의 경우에는 네파라고 해서 폭발이라고 하면 바깥쪽으로 터지는 거예요. 익스플로시브인데 네파는 안으로 터져서 임프로전이 됩니다. 요 경우에는 압축을 확 시켜주면서 오히려 임계질량 이하였던 요 내부에 있는 코어를 임계질량 이상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거죠. 상황이 달라지니까. 근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되게 흥미로운 걸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게 있어요. 원자폭탄의 위력을 생각하는데 계산하는데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임계질량이 넘기만 하면 저절로 어마어마한 속도로 갑자기 핵 분열이 되거든요. 핵 분열이 연쇄 반응이 일어나면 질량이 조금 줄어들어요. 질량이 조금 줄어들면 그 없어진 질량만큼이 에너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로 여기서는 열 에너지 같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리틀보이에서 정말 질량이 줄어든 정도가 얼마냐. 굉장히 무거운 폭탄이었어요. 그 우라늄도 꽤 많이 들어있었을 거고 10몇 킬로? 20몇 킬로? 합쳐 30몇 킬로? 그게 터져서 실제로 줄어든 양이 얼마냐면 0.7g 줄어들었어요. 0.7g 사라진 그 질량 결손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E는 MC 스퀘어, E는 MC 제곱 때문에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나오는데, 자, 양쪽에서 쏩니다. 쭉 가요. 그래서 딱 붙는 순간에 언제 임계질량을 넘을까요? 자, 충분히 붙었어. 딱 하나가 됐어요. 자, 이제 기다립시다. 임계질량 됐어? 이런 건 똑같아요. 사람을 모았어요. 우리가 200명을 모으고 싶었어. 오세요. 다 모였어. 자, 지금부터 세봅시다. 해서 200명이 넘었는지 확인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오는 동안에도 임계질량이 넘으면 바로 폭발해서 밀어버려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한쪽에서 TNT를 사용해서 팍 써서 보낸 거. 우리 손으로 미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임계질량 근처가 될랑말랑 하다가 임계질량이 되자마자 어마어마한 압력이 만들어지면서 밀어버리잖아요. 그럼 충분한 폭발력이 안 나와요. 기껏해서 모였더니 모이자마자 팡 해버리니까. 그래서 훨씬 더 예민했었던 게 뭐냐면 플루토늄입니다. 플루토늄을 왜 이런 방식을 못 썼느냐, 왜 계산하기 어려운 네파 방식을 썼느냐, 플루토늄을 이렇게 쏴갖고 쭉 가서 폭발시키려고 하면 우라늄보다 더 예민해서 여기까지 충분히 가줘야지만 충분한 양이 반응을 하거든요. 근데 제대로 되기도 전에 그냥 피식하고 빠져버려요. 너무 빨리 밀어내버려요. 그래서 충분한 속도로 플루토늄을 쏴주려면 한쪽에서 쏴야 되거든요. 그러면 훨씬 더 길고 멀리 시작해야 돼요. 여기서 더 많은 TNT로 빵 하고 터뜨려서 정말 빠른 속도로 플루토늄 두 덩어리가 팍 하고 부딪혀야지만 그나마 충분한 폭발력이 나와요. 근데 플루토늄은 너무 예민해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굳이 만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너무 길어서 폭격기에 실을 수가 없는 거죠. 플루토늄의 특성이 그래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 방법은 안 되는구나. 멀리서 이쪽에서 총처럼 쏴갖고 가서 부딪히는 방법은 안 된다. 그러면 반응은 일어나는데 너무 순식간에 충분히 기다리기도 전에
연쇄 반응이 일어나면 또 밀어버리는 거죠. 다 틀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용한 방법이 뇌파 방법을 쓴 거고, 그래서 위력의 차이가 있는 거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자들이 계산할 때, 아, 여기 내가 집어넣은 것들이 100% 반응한다고 계산한 게 아니에요. 1%도 반응을 안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많은 양이 있었지만 닿는 순간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순간 터트리니까. 그래서 계산했을 때 한 이 정도는 나올 것 같아 라고 계산해서 만들었는데, 실제로는 그거보다 위력이 세기도 하고 약하기도 하고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가, 흥미롭게도 이제 화학 폭탄의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반응이 진행되고 폭발하기까지 어떤 시간들 있잖아요. 슬로우 카메라 같은 거를 보면 폭발하면 그냥 진짜 순식간에 폭발하더라. 그죠? 핵분열 같은 경우에는 기다려주지 않아요. 기다리면 딱 좋은데. 그래서 모이자마자 바로 폭발하는 그것 때문에 사실 방식도 두 개였다. 플루토늄을 뇌파 방식이 되게 어려워요. 그때 컴퓨터도 없던 시절에 뇌파를 어떻게 정확한 순서대로 폭발시켜서 시간 지연을 주고 해서 미리세컨드 차이로 어떻게 이렇게 압축을 시키는 방식의 손으로 계산을 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물론 손으로 하는 게 진짜 막 손으로 한 건 아니지만. 뭐 손으로 코딩해서 달도 가는데 뭐. 그러네. 근데 그게 그렇게 어려우니까 사실 저도 예전에 어렸을 때 생각을 하기로는, 아니 플루토늄도 마찬가지로 두 덩어리 둬서 이거 하면 왜 안 돼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플루토늄의 예민함 때문에 기껏해서 이렇게 플루토늄 만들기 어려워요. 플루토늄 만들려고 최초의 원자로를 만든 겁니다. 거기서 핵분열 과정에서 U235는 분열을 하고 U238이 중성자 흡수해서 플루토늄 바뀌는데, 그렇게 힘들게 얻은 플루토늄을 너무 효율 떨어지게 핵분열이 일어나자마자 다 퍼트려버리는 게 너무 아까우니까. 지금은 이런 핵분열을 이용한 우라늄 혹은 플라스토늄을 이용한 플루토늄을 이용한 원자폭탄은 핵으로 좀 안 쳐주는 분위기고, 좀 더 무서운 폭탄들이 있지 않습니까? 무섭다기보다는 좀 더 클린한 폭탄이 많죠, 사실은. 왜냐면은 전쟁의 목적이 이 땅에 다시는 누구도 못 살게 만들겠다라기보다는 그냥 자기 방어와 더불어서 점령해서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방사능으로 너무 오염이 돼버리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제 지금도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이제 핵분열이라는 현상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는데, 그 결과로 우려하는 게 항상 그 핵 폐기물이라 부르는 그렇죠. 그 폐기물들이 문제죠. 네. 그거를 우리가 해결하고 싶은 게 미래의 기술로 보는 핵융합 발전이잖아요. 네. 그것처럼 핵융합 기술을 사용한 폭탄이 만들어졌죠. 네. 수소폭탄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많이 오해하는 게 이제 수소폭탄이라 그래서, 수소라는 물질은 그 원소나 이 분자들은 뭐 폭발성을 갖는다. 맞아요. 라고 배웠습니다. 학교에서 많이 배우기 때문에. 실제 수소 폭발 실험도 해봤어요. 전기 분해한 다음에 뽁 소리 그렇죠. 나면서. 근데 그거 수소 폭탄 만든 겁니까? 아니죠. 그래서 이제 진짜 수소가 연료로서 그냥 화학적인 반응으로 터진다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게 아니라 핵융합이라서 중수소랑 삼중수소가 융합하면서 작용하는 게 수소폭탄이고, 그리고 수소폭탄의 점화에 제일 중요한 게 리튬입니다. 리튬. 네, 리튬이 되게 재밌어요. 우리는 항상 환경 보호한다고 리튬 배터리 같은 거 신경 쓰는데, 그죠. 사실 리튬 배터리를 만들려면 석유가 필요해요. 그렇죠. 네, 음극재 만드느라. 그리고 리튬으로 중수소랑 화합을 만드는 거가, 그게 이제 중성 자원이 돼서 핵융합을 시작을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수소폭탄의 핵심이 리튬이에요. 오히려. 네. 근데 그래도 깨끗한 폭탄에 속하긴 하고, 그 당연히 위력들이. 환경적으로만 깨끗한 폭탄에 속하겠죠. 그래서 수소폭탄은 깨끗하고 좋다. 좋은 폭탄은 없겠죠. 제가 보기엔 좋은 폭탄은 산업적으로 쓰이는 그 TNT 단계를 넘어서면 목적은 다 살상이 목적인 거기 때문에, 네. 원자폭탄 이후의 폭탄들은 다 좀 별로. 근데 그나마 뭐 약간 사람을 죽이는 대신에 네. 그 산업적인 구조라든지 아니면 전자 문명을 파괴하는 폭탄들은, EMP 같은 걸 말씀하신 것 네, 같아요. EMP 말고도 있어요. 정전폭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정전폭탄. 네, 이거 우리나라에 있는 거예요. 정전 일으키는 겁니까? 네. 아 그래요? 네, 어떻게 진짜로. 하지? 네네. 이게 EMP는 과전류에서 안테나에서 뿅 하고 쏴가지고 전자기기 박살내는 거라 알고 있는데, 사이언스 베슬리소죠. 네, 근데 그 정전폭탄은 진짜 물질 갖고 하는 폭탄이에요. 왜냐면은 우리나라에는 전자기기가 많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EMP가 터지면 타격이 커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에 가장 우려하는 적대국 혹은 그 경계하는 국가는 역시 북한이잖아요. 네. 북한은 전자기기보다는 전력망을 날려버리는 게 효과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치명적인 것보다는 네네네. 상대 적국에게 그렇죠. 치명적인 거를 개발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게 터지면은 클러스터밤처럼 쫙 터지는데, 네. 나오는 게 탄소 섬유에 니켈을 묻혀놓은 그런 칠 같은 게 쫙 퍼져요. 네. 이게 전기줄에 닿으면 합선을 일으켜서 열 몇 시간 동안 전기를 다 끊어요.
야, 이거 되게 신기하다. 이거는 머리 그 좋네. 찾아보시면 정전폭탄이라고 하면 나올 건데 네네. 이거 되게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인 방식으로 이건 이제 사람이 다칠 일은 뭐 흡입했다 약간 호흡기가 안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 네네네. 그거랑 무관하게 제일 중요한 시설 딱 끊어버리는 거죠. 예, 머리 좋습니다. 그러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거. 과전류를 흐르게 해서 네. 거기를 그러니까 스스로 마비되게 만드는 거고, 흔히 말하는 EMP는 사실 그 이렇게 EMP를 터뜨리게 되면 사이언스 베이스에 쏴서 그렇게 되면 과전류가 유도돼서 타버리는 겁니다. 회로 자체가 타버리는 건데, 이거랑 또 다른 종류의 그런 이야기도 있었다는 거고, 지구상에 존재하는 폭탄의 어떤 역사들을 좀 봤어요. 화학적으로 좀 다뤄본 것 같고요. 그 원리도 이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하셨던 게 해결됐을 것 같은데, 정말 폭탄을 좋아하는 폭탄 매니아로서, 애호가로서 상상하지 못하는 미래의 폭탄, 야, 이런 건 정말 무서울 것 같다, 혹은 이런 건 오히려 안전하게 우리의 목적을 이룰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게 혹시 이제 상상력을 발휘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상상력이 필요가 없는 게 이게 우선 화학적인 방식의 폭탄은 끝났어요 이제. 왜냐면 큰 의미가 없기도 하고 더 강하다는 거는 더 불안정하다는 거라서 문제가 많아서 크게 바뀔 일은 없고요. 왜냐면 폭탄을 터뜨리느니 드론으로 사람을 죽이고 다니는 게 빨라요. 건물 부수려고 미사일 날리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미래는 아마도 그 제일 얘기 많이 난 거죠. 반물질 폭탄. 네, 이게 그 반물질을 분리해서 모으고 하는 게 문제라고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그 0.25g이면은 1kg 이상 그냥 소멸한다고 지금 계산된 게. 그래서 이게 아마 만들어질 가장 가능성이 높은 폭탄일 것 같은데, 무서운 폭탄으로. 중요한 거는 굳이라는 생각인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우주에 있는 다른 외계인과 싸울 목적이 아닌 이상 그 노력을 깃들여 가지고 해야 되나? 그냥 원자폭탄 한 20개 떨어뜨리면 되는 거 아닌가? 약간 이런. 0.25g 농축하다가 어이쿠야 싶으면 여기가 그게 터지는데. 그렇죠. 보통 남아도는 핵 폐기물 갖고 만들어 쓰는 거지 그 노력은 요즘엔 다 우주 탐사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는 것 같아서 폭탄의 시대는 끝난 것 같고요. 오히려 추진제가 더 중요해졌죠 이제. 이게 팡 터뜨리는 것보다 네. 오히려 그 에너지를 조금씩 꺼내 쓰는 네, 방식으로. 사실 그 기폭제나 폭약이나 추진제나 다 똑같은 물질인데 차이는 이제 연소 속도랑 폭속 이것만 갖고 보는 거라서 네. 지금은 다 이제 우주에서의 활동이나 우주에서 연료를 보충할 수 있는 기술이나 이런 게 중요하다 보니까 네. 폭탄보다는 추진제로 이 흐름이 넘어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더 평화적인 이용으로 갖다 볼 수도 있겠네요. 네. 뭐 흥미로운 게 하나 있다면 SF 영화나 이런 데서도 다루고 있는 끝판왕은 뭐냐라고 하면 사실 반물질 미사일, 반물질 폭탄이 나온다면 저는 조금 그거는 이제 사실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여전히 끝판왕은 핵이에요. 여러 가지 어떤 영화들을 봤었을 때 거기서 핵을 쓰는 게 어떤 최종 무기입니다. 왜냐하면 핵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있으니까 되게 쉬운 것처럼 느껴지지만 어떻게 보면 우주의 구성 원소들이 변화하는 과정에 나오는 에너지를 쓰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스타크래프트에도 보면 그 미래 기술 정신으로 막 염동력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프로토스들을 상대할 때도 핵은 가장 무섭더라. 그런데 우리 장훈재 박사님, 장훈재 교수님은 어쨌든 비핵화 선언을 하셨습니다. 네. 화학 무기로만 평화주의자입니다. 아포칼립스 상황이 됐을 때 핵은 안 쓰고 다른 걸로 나를 보호하겠다. 그때 되면은 만나서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요? 좋습니다. 저 먼저 죽이지 마시고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선을 넘는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되게 평화롭게 수업하는 기분으로 했어요.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이나 대중들한테 얘기하는 기분으로. 그래서 재밌기도 했지만 감질나는 것도 있다. 선을 넘고 싶었는데 네. 넘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이런 폭탄이나 화약, 뭐 화합물, 뭐 화약 물질 이런 거에 좀 관심 많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에게 이제 공감의 한마디를 해주신다면. 뭐 재밌죠. 사실은 화학에서 이 분야에서 사람들이 제일 관심 있는 건 결국엔 독이라든지 약이라든지 폭약 이런 거 정도지 뭐 지금 촉매 반응이니 뭐니 이런 거 궁금한 사람 없죠. 그래서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런 걸 좋아하는 게. 그리고 화학이라는 분야가 사람들이 좋아하기 어렵게 만들어진 분야예요. 왜냐면 너무 현실적이에요, 다. 맞아요. 양자역학. 여러분들이 궁금하고 재밌는 이유는 어차피 여러분 모르니까. 알아봤자 쓸모도 없고. 흥미롭긴 하죠. 그렇죠. 그리고 뭐 우주, 블랙홀 다 똑같잖아요. 네. 화학은 알면 그냥 다 주변에 있는 거라 알수록 찝찝합니다. 아하. 근데 이런 거는 어차피 우리가 직접 할 일은 없으면서 자극적이기 때문에 재밌는 거라서. 그래서 재밌는 거구나. 네. 재밌는 건 인정하고 재밌게 즐기시면 돼요. 직접 만들지만 않으면 되는 거죠. 장홍재 교수님, 어린 이독실 같은 분들이 있으면 여기서 호기심만 채우면 좋겠다. 그리고 그 호기심을 화학이라고 하는 분야로 바꿔서
또 좋은 그렇죠. 화학자가 되면 좋겠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